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한번 보셨나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내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세수할 때 잠깐, 양치할 때 잠깐, 그 정도가 전부일 겁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20대, 30대 때는 외출 전에 거울 앞에서 이리 돌아보고 저리 돌아보고 머리 한 올까지 신경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 가거울이 불편해졌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진 거예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고 어쩐지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자꾸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 말이 단순히 예뻐지자, 멋있어지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모 관리가 자존감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바꾸고 건강을 바꾸고 심지어 치매 예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거울 앞 3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솔직하게 마주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면 외모를 포기하게 되는 걸까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40대 후반, 50대에 접어들면서 옷차림이 확 단순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검정, 회색, 남색, 비슷비슷한 색깔의 편한 옷만 돌려 입게 됩니다. 미용실도 안 가게 되고 스킨케어라고 해봤자 세수하고 아무거나 하나 바르는 게 전부이고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첫째, 마음속에 이런 목소리가 생깁니다. 이 나이에 무슨 꾸밈이야. 나이 먹고 외모에 신경 쓰면 우습게 보이지 않을까. 이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나이 듦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틀이에요. 젊은 사람은 꾸며도 되지만 나이 든 사람이 꾸미면 뭔가 어색하다, 분수에 안 맞는다, 이런 분위기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됩니다. 신경 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주변 눈치가 보이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둘째,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것도 큰 원인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매일 만나는 사람이 확 줄어들잖아요. 아이들도 다 커서 독립하고 나면 집에 나와 배우자만 남습니다. 사람을 만날 일이 줄어드니까 꾸밀 이유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출근 전에 넥타이 매고 구두 닦고 머리 세팅하고 나갔는데 지금은 어디 나갈 일도 없으니까 하루 종일 편한 옷차림으로 지내게 됩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학교 행사 갈 때, 남편 회사 모임 따라갈 때는 신경 썼는데 그런 일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관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셋째, 체력 저하에서 오는 무기력함입니다. 50대 넘어가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결리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뭘 할 의욕 자체가 줄어듭니다. 거울 앞에 서서 이것저것 신경 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기만 하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짚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고정관념, 사회적 역할 축소, 체력 저하.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외모에 신경을 안 쓰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고, 사람을 안 만나니까 더 꾸밀 이유가 없어지고, 안 꾸미니까 자신감이 더 떨어지고,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결국 삶 전체가 위축되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확 늙어 보이는 분.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고 활기차 보였는데 퇴직하고 나서 급격하게 달라진 분 말이에요. 그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외모 관리를 포기하면서 시작된 악순환이 그분의 활력을 갉아먹은 겁니다. 이 악순환, 어디서부터 끊어야 할까요? 1번, 의외로 단순합니다. 다시 거울 앞에 서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외모가 바뀌면 뇌가 바뀐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실제로 과학이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어쩌다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었더니
아니면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더니 왠지 모르게 어깨가 펴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말투까지 당당해지는 느낌. 반대로 며칠째 잠옷바람으로 집에만 있으면 왠지 축 처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옷이 생각을 바꾼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입은 옷, 내가 가꾼 외모가 내 행동과 사고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실험에서 흰 가운을 입은 사람과 평상복을 입은 사람에게 같은 집중력 테스트를 시켰더니 흰 가운을 입은 그룹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옷 하나 바꿨을 뿐인데 집중력이 달라진 거예요. 옷이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나는 전문가야. 집중해야 해. 이런 신호를요. 이걸 우리 일상에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만 대충 하고 어제 입던 옷 그대로 있으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니구나. 대충 보내면 되는 날이구나. 그러면 실제로 하루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다가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아침에 깔끔하게 씻고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거울 보면서 머리를 정리하면 뇌에 다른 신호가 갑니다. 오늘은 뭔가 할 일이 있는 날이야. 밖에 나가도 되는 날이야. 그러면 진짜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도 가게 되고 산책도 하게 되고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도 걸게 됩니다. 여기서 뇌 과학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쾌락 물질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보상과 동기의 물질입니다.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도파민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면 더 그 행동을 반복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외모를 가꾸는 행위가 바로 이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 머리를 하고 났을 때, 피부가 좋아 보일 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마음에 들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기분 좋다. 나 괜찮은데? 이 느낌이 도파민의 작용이에요. 그리고 이 도파민은 다음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내일도 좀 신경 써볼까? 다음에는 다른 옷도 입어볼까?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대로 외모 관리를 완전히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이 반복되면 뇌는 거울 자체를 피하게 만듭니다. 도파민은 줄어들고 대신 무기력함과 무관심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기 우울증 연구를 보면 외모에 대한 만족도와 우울 수준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기 외모에 만족하는 노인일수록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객관적으로 얼마나 젊어 보이느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외모에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남이 볼 때 어떤지가 아니라 내가 거울을 볼 때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외모 관리가 치매 예방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싶으시죠?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가 사회적 고립과 우울입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자극이 없고 우울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가 쇠퇴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모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존감이 올라가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활동량이 늘어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모든 것이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모 관리 자체가 직접적으로 치매를 예방한다기보다는 외모 관리가 만들어내는 생활 방식의 변화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거울 앞에서 오늘 뭘 입을까 고민하고 피부에 로션 바르면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외출 전에 한 번 더 매무새를 확인하는 이 작은 행동들, 이게 다 뇌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단순한 허영이 아니에요. 뇌를 깨우는 행위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외모를 가꾸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도파민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더 적극적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생활은 우울을 막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외모 관리 하나가 이 모든 연쇄 반응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외모 관리가 뇌에 좋다는 걸 알았으니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외모가 달라지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한 분쯤 계실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 거의 집 밖을 안 나오시는 분, 동창 모임에도 안 나오고 동네 경로당에도 안 가고 전화해도 다음에 보자만 하시는 분, 왜 안 나오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가봤자 뭐 하겠어. 만나면 서로 아프다는 얘기만 하잖아. 그런데 좀 더 솔직한 이유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너무 초라해진 것 같아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워서. 이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려면 일단 거울 앞에 서야 하잖아요. 그 거울이 불편한 거예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피하고 모임을 거르고 점점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적 고립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어요.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움이 하루에 담배를 15갭이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겁니다. 15갭이면 거의 한 갑에 가깝잖아요. 혼자 고립되어 지내는 것이 매일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만큼 몸에 나쁘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사람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라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있어야 몸도 마음도 제대로 작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교류가 끊기면 몸 전체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외모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거울 앞에 서는 게 덜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외출이 좀 더 수월해지겠죠. 외출이 수월해지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하게 되고 웃게 되고 정보를 주고받게 되고 마음이 환기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63세 남성분인데 퇴직 후 3년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대요. 아내분이 걱정이 돼서 방광제로 백화점에 데려가서 옷을 몇 벌 사드렸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옷이야 하면서 투덜거렸는데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까 기분이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미용실도 가고 구두도 하나 새로 장만하고 그러다가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대요. 모임에서 자네 젊어 보이는데? 이 한마디를 듣고 나서부터 달라졌답니다. 그 뒤로 모임에 꾸준히 나가게 되었고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하고 3년 만에 삶에 활기가 돌아왔다고 해요. 이분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돈을 많이 쓴 것도 아니고 성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옷 몇 벌 바꿔 입고 머리를 정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자신감을 만들었고 자신감이 사람을 만나게 했고 사람을 만나니까 삶이 달라진 겁니다. 여성분들 사례도 있습니다. 57세 여성분인데 폐경기를 겪으면서 살이 급격히 찌시고 피부도 많이 안 좋아지셨대요. 거울 보기가 싫어서 외출도 줄이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피부관리 강좌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갔는데 거기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년배 분들을 만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같이 스킨케어 방법도 배우고 서로 어울리는 색깔도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가 돼요. 지금은 매주 만나서 함께 운동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신다고 합니다.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점이 보이시죠? 외모 관리가 사람을 끌어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집안에 갇혀있던 사람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사람들 사이로 다시 들어가게 만드는 힘. 그게 외모 관리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외모에 신경을 쓰면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건 좀 불편한 진실이기도 한데요. 사람은 시각적 정보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불과 몇 초 안에 첫인상이 결정되고 그 첫인상의 대부분은 외모에서 나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의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끼고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원리예요. 80세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하고 계시면 주변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존중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외모에 전혀 신경을 안 쓰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느냐고요. 맞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이건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현실을 인정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외모 관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모 관리를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되고, 고립에서 벗어나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깔끔한 외모는 상대방의 호감과 신뢰를 끌어내서 인간관계의 질 자체를 높여줍니다. 외모 관리가 단순히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는 거, 이제 조금 느껴지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인 이야기입니다. 외모 관리가 곧 건강 관리라는 것. 이 둘이 사실은 하나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모 관리와 건강 관리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세요. 건강 관리는 병원 가고 약 먹고 운동하는 거고, 외모 관리는 옷 사고 화장하고 미용실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놀라울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거울이요.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거울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거울을 자주 보면 내 몸의 변화를 빨리 알아챌 수 있어요. 얼굴에 새로운 점이 생겼다든가, 피부색이 달라졌다든가, 목에 혹 같은 게 만져진다든가, 한쪽 눈이 처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건강 이상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암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피부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율이 매우 높은 암인데, 초기 증상이 대부분 피부 위에 작은 변화로 나타납니다. 점이 커진다든가, 모양이 불규칙해진다든가, 색깔이 변한다든가. 평소에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이런 변화를 빨리 알아채고 병원에 갈 수 있지만,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서 있을 때, 걸을 때 자기 자세를 의식하게 됩니다. 어깨가 앞으로 굽었나, 고개가 앞으로 쏠렸나, 등이 구부정한가. 이걸 신경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바른 자세는 단순히 보기 좋은 게 아닙니다. 허리 건강, 목 건강, 심지어 소화 기능과 호흡 효율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중장년층에서 흔한 거북목이나 구분 등 이런 것들이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고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키고 폐활량을 줄여서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외모를 신경 쓰면서 자세에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체중 변화입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분들은 옷이 안 맞으면 바로 알아채잖아요. 바지 허리가 끼기 시작하면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하면서 식단을 조절하거나 운동량을 늘리게 됩니다. 그런데 외모에 무관심한 분들은 늘 헐렁한 옷만 입으니까 체중이 5kg, 10kg 늘어나도 잘 모릅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고서야 내가 이렇게 쪘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옷 사이즈의 변화가 대사질환의 조기 경보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건 내장지방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내장지방 증가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직행 경로거든요.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이런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스킨케어 루틴도 건강과 연결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안하고 보습제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이 과정이 단순히 피부 미용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외선 차단은 피부암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꾸준한 세안은 피부 감염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똑같은 순서로 반복하는 루틴이라는 게 생활의 규칙성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장년층, 특히 은퇴 이후에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 중 하나가 생활 리듬입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불규칙한 생활이 수면장애, 소화장애,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매일 아침 스킨케어 루틴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일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 하나가 생활 리듬에 닻이 되는 거예요. 헤어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미용실에 가는 건 단순히 머리를 자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외출을 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미용사분이 "어머, 두피가 좀 건조하신데요?" 하면 그게 건강 상태의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두피 상태는 스트레스, 영양 상태, 호르몬 변화를 반영하거든요. 갑자기 머리가 많이 빠지기 시작했다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철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외모 관리의 모든 과정이 건강 관리와 겹치는 겁니다. 거울 보기는 건강자가 점검이고, 자세 관리는 근골 격계 예방이고, 옷 사이즈 확인은 대사 질환 모니터링이고, 스킨케어는 피부 건강과 생활 규칙성 유지이고, 헤어 관리는 두피 건강과 사회 활동 유지입니다. 외모 관리를 따로 하고 건강 관리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외모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건강을 관리하는 일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왜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그 이유를 4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자존감, 뇌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신체 건강까지.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알겠어. 외모 관리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돈도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나이 먹고 뭘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외모 관리 실천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부, 헤어, 체형과 자세, 옷차림, 그리고 표정과 말투입니다. 먼저 피부입니다. 중장년층 피부 관리, 별거 아닙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세안은 아침 저녁 하루 2번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뜨거운 물을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물이 시원하니까 좋긴 한데 피부의 유분을 다 빼앗아가서 세안 후에 피부가 당기고 건조해집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이미 피부의 유분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씻으면 더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물로 씻어주세요. 세안제도 순한 걸 쓰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세정력이 강한 폼 클렌저를 써도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너무 강한 세안제를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약산성 세안제, 요즘 마트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하나 장만해 두세요. 보습은 세안 직후에 바로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세안하고 나서 수건으로 물기를 대충 닦은 다음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셔야 합니다.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 보습제가 그 수분을 가둬주는 원리거든요. 3분이 지나면 수분이 다 날아가 버려서 보습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보습제는 비싼 거 안 사셔도 됩니다. 약국에서 파는 기본 보습 크림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매일 빠짐없이 바르는 겁니다. 비싼 크림 가끔 바르는 것보다 저렴한 크림 매일 바르는 게 100배 낫습니다. 자외선 차단, 이건 피부 관리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 자외선이에요. 주름, 기미, 검버섯, 이런 것들의 상당 부분이 자외선 때문에 생깁니다. 나이 먹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실은 수십 년간 축적된 자외선 손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외선 차단을 시작하면 더 이상의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시고 2-3시간마다 더 바르시는 게 원칙인데요. 실생활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우니까 최소한 아침에 외출 전에 한 번은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흐린 날에도요. 구름을 뚫고 오는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정리하면 피부 관리는 이겁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로 세안, 바로 보습제. 그 위에 자외선 차단제. 저녁에 미지근한 물로 세안, 바로 보습제. 아침 저녁 합쳐서 5분이면 됩니다. 5분 투자로 피부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헤어입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에 변화가 옵니다. 흰머리가 나고 머리숱이 줄고
머릿결이 거칠어지고 볼륨이 사라집니다.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관리에 따라서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머리를 다듬으세요. 2달에 한 번 정도는 미용실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머리가 자라면서 모양이 흐트러지면 전체적인 인상이 산만해지거든요. 꼭 비싼 미용실을 가실 필요 없어요. 동네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다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둘째, 자기한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찾으세요. 20대 때 어울렸던 스타일이 지금도 어울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얼굴형이 변하고 이마 라인이 달라지고 피부톤이 변하니까 그에 맞는 스타일도 달라져야 해요. 미용사분한테 솔직하게 상담하시면 됩니다. 제 나이에, 제 얼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로 해주세요. 이렇게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셋째, 흰머리 관리인데요. 이건 개인 취향의 문제입니다. 염색을 하셔도 좋고 자연스러운 흰머리를 살리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관리가 안 된 흰머리와 관리가 된 흰머리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흰머리를 그대로 두실 거면 깔끔하게 다듬어서 오히려 멋스럽게 연출하시고, 염색을 하실 거면 두피에 자극이 적은 제품으로 너무 짙지 않은 자연스러운 색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넷째, 두피 관리를 신경 쓰세요. 머리카락은 두피에서 자라잖아요. 밭이 건강해야 작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두피가 건강해야 머리카락도 건강합니다. 샴푸할 때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영역, 체형과 자세입니다. 이게 사실 외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등이 구부정하면 늙어 보이고, 아무리 평범한 옷을 입어도 자세가 바르면 당당해 보이거든요. 중장년층에서 가장 흔한 자세 문제 3가지가 있어요. 거북목, 구분 등, 그리고 골반 틀어짐입니다. 이 3가지는 오랜 세월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생긴 거라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지만 의식하고 노력하면 분명히 개선됩니다. 거북목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때문에 현대인의 고질병인데요. 고개가 앞으로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교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턱 당기기 운동입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턱을 목 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중턱을 만드는 느낌으로 턱을 당기면 됩니다. 이걸 한 번에 5초간 유지하고 10번 반복하세요. 하루에 3번만 하시면 됩니다. 텔레비전 볼 때, 광고 나올 때마다 한 세트씩 하시면 딱 좋아요. 구분 등은 가슴을 펴는 스트레칭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문틀에 양팔을 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가슴 근육이 늘어나면서 등이 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것도 한 번에 15초, 하루 3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 의식적으로 가슴을 펴고 걸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2, 3주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편 상태가 기본 자세가 되는 거예요. 체형 관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걷기입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체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좀 빠른 걸음으로 걸으세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면 됩니다. 이 30분 걷기가 체중 관리, 심폐 기능 유지, 관절 건강, 자세 교정에 다 도움이 됩니다. 4번째 영역, 옷차림입니다. 중장년층의 옷차림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깔끔함,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유행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깔끔하기만 하면 됩니다. 깔끔함이란 뭘까요? 첫째, 옷에 구김이 없는 것. 둘째, 얼룩이 없는 것. 셋째, 사이즈가 맞는 것. 이 3가지면 됩니다.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구겨져 있으면 초라해 보이고, 저렴한 옷이라도 깔끔하게 다려 입으면 단정해 보입니다. 사이즈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형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예전 옷을 그대로 입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살이 찌셨는데 예전 사이즈를 억지로 입으시거나, 반대로 살이 빠졌는데 헐렁한 옷을 그냥 입으시거나,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몸에 맞는 사이즈를 입는 게 중요해요. 몸에 맞는 옷을 입으면 실제보다 날씬해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꽉 끼는 옷은 살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너무 헐렁한 옷은 체형을 뭉뚱그려서 오히려 더 커 보이거든요. 적당히 여유 있으면서
몸의 라인을 살짝 잡아주는 핏이 가장 좋습니다. 색깔도 중요합니다. 중장년층이 특히 주의할 색깔 조합이 있는데요. 검정만 입는 습관을 좀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정이 무난하고 편하긴 한데 나이 들수록 검정이 얼굴을 더 어둡게 만들 수 있어요. 피부톤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어두운 색만 입으면 얼굴이 칙칙해 보입니다. 흰색, 연한 파란색, 베이지색, 연한 카키색 같은 밝은 색을 상의에 한 가지 정도 포인트로 넣어보세요. 얼굴이 훨씬 환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돈 안 들이는 게 핵심이라고. 새 옷을 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옷장에 있는 옷들을 한번 꺼내서 정리해 보세요. 안 입는 옷은 과감히 비우고 남은 옷들을 깨끗이 세탁하고 다려서 잘 걸어 놓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옷장이 달라지고 아침마다 옷 고르는 게 즐거워집니다. 마지막 5번째 영역, 표정과 말투입니다. 이게 의외로 외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같은 얼굴이라도 표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표정 근육이 줄어들면서 무표정이 기본값이 되기 쉽습니다. 본인은 그냥 평범한 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볼 때는 화난 것처럼 보이거나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걸 일명 화난 무표정이라고 하는데요. 중장년층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이걸 개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하세요. 아침에 거울 보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하면서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우습게 느껴지겠지만 이게 반복되면 자연스러운 미소가 됩니다. 실제로 표정 근육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입을 크게 벌려서 아, 에, 이, 오, 우 발음을 과장되게 하는 겁니다. 이걸 하루에 10번씩 반복하면 볼 근육, 턱 근육, 입 주변 근육이 단련돼서 표정이 풍부해집니다. 세수할 때 거울 앞에서 하시면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어요. 말투도 외모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투는 내용이 아니라 톤과 속도예요.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변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성대 근육이 약해지면서 목소리가 가늘어지거나 탁해지는 경우가 있고 여성분들은 목소리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인데 의식적으로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목소리 인상이 훨씬 좋아집니다. 말할 때 상대방 눈을 보면서 천천히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빠르게 우물우물 말하면 나이 들어 보이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면 여유 있고 지혜로워 보입니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건데 하루에 한 번 소리내어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문이든 책이든 하루 10분만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발음이 좋아지고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부는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3분이면 됩니다. 헤어는 2달에 한 번 미용실, 매일 부드러운 두피 마사지, 체형과 자세는 턱 당기기, 가슴 펴기, 하루 30분 걷기, 옷차림은 구김 없이 사이즈 맞게, 밝은 색 포인트 하나, 표정은 입꼬리 올리기, 말투는 천천히 또박또박. 이 5가지 하나도 돈 드는 게 없습니다. 시간도 아침에 10분이면 충분하고요. 문제는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바로 나이 듦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혹시 이런 걱정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외모에 신경 쓰라고 하니까 결국 젊어 보이려고 발버둥치라는 거 아니야? 주름 펴려고 이것저것 바르고 흰머리 감추려고 염색하고 그게 뭐 다 나이를 부정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외모 관리는 안티에이징이 아닙니다. 노화를 거부하고 젊음에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웰에이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지금의 나를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하자는 거예요.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티에이징은 나이 듦을 적으로 봅니다. 주름은 없애야 할 대상이고 흰머리는 감춰야 할 것이고 처진 살은 끌어올려야 할 것이고 이런 관점은 결국 불행으로 이어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평생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쫓으면서 지치게 되는 겁니다. 웰에이징은 다릅니다. 나이 듦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주름이 생긴 건 그만큼 오래 웃었다는 증거이고
흰머리가 난 건 그만큼 많은 경험을 했다는 표시이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그만큼 세월을 살아왔다는 훈장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면서 그 위에서 최선의 나를 만드는 겁니다. 주름이 있어도 표정이 밝으면 매력적입니다. 흰머리가 있어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으면 멋있습니다. 체형이 변해도 자세가 바르면 당당해 보입니다. 외모 관리는 나이를 감추는 게 아니라 나이를 잘 입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그분들은 자기 나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 올해 70이야. 그러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활력이 넘치고 호기심이 살아있고 유머 감각이 있고 자기 자신을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도 멋지게 나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패션계에서는 70대, 80대 모델분들이 활동하시면서 나이 들어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시니어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60대에 패션 유튜버를 시작하신 분, 70대에 운동을 시작해서 근육질 몸매를 만드신 분, 80대에 마라톤을 완주하신 분,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나를 가꾸는 걸 멈추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외모 관리는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남들 보기에 좋으라고 꾸미는 게 아니라 내가 거울을 볼 때 기분이 좋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만족스럽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달라져 보이거든요. 삶의 후반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전반전이 지나고 후반전이 시작된 거예요. 후반전이라고 해서 수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후반전에도 얼마든지 멋진 골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경기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골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외모 관리는 내가 여전히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어. 이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보내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20대 때의 나와 비교하지 마시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과 비교하지 마시고 옆집 사람과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의 기준은 오직 어제의 나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깔끔하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단정하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그게 웨레이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이 들면서 외모를 포기하게 되는 건 고정관념, 역할 축소, 체력 저하가 만드는 악순환 때문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은 다시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두 번째, 외모를 가꾸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외모 관리는 뇌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세 번째,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외모 관리는 인간관계를 살리는 일입니다. 네 번째, 거울 보기, 자세 관리, 옷 사이즈 확인, 스킨케어 루틴, 이 모든 것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외모 관리가 곧 건강 관리입니다. 다섯 번째, 돈 안 들이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부, 헤어, 자세, 옷차림, 표정, 하루 10분이면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외모 관리는 젊어 보이려는 집착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가장 좋은 버전으로 가꾸는 웨레이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어요? 내일 아침 세수하고 나서 거울을 3분만 천천히 보세요.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그리고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면서 내 피부를 느껴보세요. 그 3분이 달라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꿀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가치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 깊어진 가치를 밖으로 꺼내 보여주세요. 그게 외모 관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중장년층이 꼭 알아야 할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먹는 것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분들의 사례와 함께요.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55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미없이 사는 걸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특별히 기대되는 것도 없고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도 그냥 흘러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정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그 질문 하나에서 시작해서 제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대단한 비결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6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하나쯤은 여러분의 가슴에 콕 박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2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넥타이 매고 출근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해서 밥 먹고 뉴스 보다가 잠드는 생활이었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고 그게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처음 한두 달은 좋았습니다. 아, 드디어 쉬는구나.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도 몰아보고 낮잠도 실컷 자고. 그런데 석 달이 지나니까 슬슬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는데 채널은 수백 개인데 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때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눈에 빛이 없어. 솔직히 그 말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 눈에는 제가 시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돌이켜보니 직장 다닐 때는 불만이 많았어요. 아이고, 힘들다. 빨리 은퇴하고 싶다. 근데 막상 그 일상이 사라지니까 힘든 게 아니라 텅 빈 거예요. 마치 매일 오르던 산이 갑자기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산이 있을 때는 힘들다고 투덜거렸는데 산이 없으니까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은퇴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난 뒤, 오랫동안 하던 일을 그만둔 뒤, 어떤 이유에서든 갑자기 하루가 텅 비어버린 적이 있다면 제 마음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재미라는 건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재미가 알아서 찾아왔습니다. 학교 가면 친구들이 있고, 직장 가면 동료들이 있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놀아줘야 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런 구조가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러면 재미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젊었을 때는 비가 알아서 내려주는 논에서 농사를 짓는 거고, 나이가 들면 직접 물을 길어다 뿌려야 하는 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내가 직접 씨를 뿌리고 내가 직접 물을 줘야 하는 거죠. 뇌과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예전만큼 활발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도파민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아, 이거 재밌다라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게 톡톡 잘 터졌는데 나이가 들면 좀 더 의식적으로 자극을 줘야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다만 방법을 알면 얼마든지 다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과학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재미를 만들어 보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처음 시도한 것이 정말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상상 못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 한 것이 뭐였냐면 우쿨렐레를 산 겁니다. 우쿨렐레라고 아시죠? 기타처럼 생겼는데 좀 더 작고 줄이 4개인 그 악기요. 왜 하필 우쿨렐레였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인터넷에서 중년 취미 추천이라고 검색했더니 나온 겁니다. 기타는 줄이 6개라 어려울 것 같고 피아노는 집에 놓을 데가 없고, 그런데 우쿨렐레는 작으니까 들고 다니기 편하고 줄도 4개밖에 안 되니까 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나 주문했습니다. 가격이 3만 원도 안 했어요. 배송 오는데 2일 걸렸는데 그 2일 동안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마치 어렸을 때 소풍 전날 밤 같은 느낌이랄까요. 박스를 열고 우쿨렐레를 꺼내 들었을 때 손에 쥔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가볍고 아담하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초보 강의를 찾아서 따라 해봤는데 이게 웬걸 세상에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뚝딱뚝딱 코드를 잡던데 저는 손가락 하나 옮기는데 10초가 걸리는 거예요. 줄을 누르면 손가락 끝이 아프고 소리는 퉁퉁거리고 영상에서는 자, 이제 이 코드를 잡으면 됩니다 하는데 저는 그 코드 하나를 잡는데 30분이 걸리고 솔직히 이 1차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4일차, 5일차가 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어제보다 손가락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코드 2개를 연결해서 칠 수 있게 됐고 2주일이 지나니까 아주 느리지만 한 곡의 일부분을 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녹슨 자물쇠가 끼익 하고 열리는 것 같은 거였어요. 아, 나도 아직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구나. 이 깨달음이 정말 짜릿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저는 드디어 첫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곡이 아니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곡을 끝까지 쳤을 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목이 메었어요. 55살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악기 한 곡을 연주한 거니까요. 아내한테 들려줬더니 아내가 박수를 쳐주면서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몇 달 전에 당신 눈에 빛이 없다고 하던 그 사람의 웃음이 저한테는 세상 어떤 박수보다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뭔가에 서툴러지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나이에 무슨 초보냐, 창피하게.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초보로 돌아가는 경험이 뇌를 가장 젊게 만든다고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에 새 길이 뚫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길만 반복해서 다니잖아요. 매일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메뉴를 먹고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그러면 뇌도 같은 길만 다니니까 다른 길은 점점 풀이 우거지고 좁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배우면 그 우거진 풀을 헤치고 새 길을 내는 거예요. 그게 서투른 초보의 힘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넘어지고 울고 다시 타고 또 넘어지고. 그런데 결국 한 번 쭉 갔을 때 그 아이의 표정을 기억하시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환한 웃음. 우리도 그 웃음을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서툰 것을 시작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안 해본 것 3가지. 뭐든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요리, 낚시, 서예, 탁구, 뜨개질, 뭐든 괜찮아요. 적어놓기만 하세요. 적어놓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해보고 싶었지만 이 나이에 무슨 하고 포기했던 것 분명히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그게 여러분의 우쿨렐레입니다. 꼭 악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서툴러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쿨렐레를 치면서 깨달은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혼자 치니까 금방 지루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혼자서도 재밌었는데 한두 달 지나니까 뭔가 허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한 일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원래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야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만났지만 퇴직하고 나니까 연락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었어요.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아, 이제 술자리 안 가도 되고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편한 게 아니라 외로운 거였어요. 전화기를 열어봐도 카톡 메시지가 택배 알림밖에 없는 날이 많아졌고 밥을 먹어도 아내하고 둘이서 조용히 먹기만 하니까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나가다가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하나를 봤습니다. 독서 모임 회원 모집.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누구나 환영.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독서 모임이라니 좀 딱딱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책 이야기를 하는 게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 종이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결국 다음 주 목요일에 도서관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테이블에 대여섯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약간 어색한 공기가 흘렀는데 진행하시는 분이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하면서 자리를 안내해 주셨어요. 그날 이야기한 책이 뭐였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의 온도는 아직도 생생해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여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목요일이 기다려지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 뒤로 저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빠지지 않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두세 분과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책 이야기도 하지만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어렸을 때 추억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일주일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됐어요. 매주 커피 한 잔, 이야기 한 시간. 이게 전부였는데 제 삶이 확 달라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에서 밝혀낸 행복의 가장 큰 비결이 뭐였는지 아세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친구가 100명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두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의 행복도와 건강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인간관계는 화분과 같다고요. 화분에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잎이 시들고 결국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매일 물을 줄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주기로 정성을 담아서 물을 주면 꽃이 핍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연락할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만나거나 전화하면 그 관계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양보다 질입니다. 카톡으로 안부 문자 100번 보내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1시간 깊이 이야기 나누는 게 훨씬 낫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목소리를 듣고 함께 웃는 그 경험이 관계의 진짜 영양분이거든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한동안 연락을 못했는데 마음에 걸리는 친구, 예전에는 자주 만났는데 어느새 소원해진 형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야, 오랜만이다. 커피 한잔 하자.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관계만 잘 챙기면 정말 충분할까요? 저는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취미도 생겼는데 어느 순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운동해야 한다. 의사 선생님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TV에서도 맨날 그러고. 그런데 솔직히 운동이라는 말만 들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헬스장에서 땀 뻘뻘 흘리며 무거운 거 드는 거, 아니면 운동장에서 헉헉대면서 뛰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게다가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계단 오를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몸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000보 걷기. 3,000보가 얼마냐면 대략 20분에서 2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 되는 거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면 아파트 단지 안을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시큰둥했어요. 이게 무슨 운동이야, 그냥 걷는 건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주일쯤 지나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알람이 울려도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겨우 일어났는데
걷기를 시작하고 나서는 눈이 저절로 떠지는 날이 생긴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가벼워지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니까 3,000보가 부족하게 느껴져서 4,000보로 늘렸습니다. 2달이 지나니까 5,000보, 지금은 매일 5,000보에서 6,000보 정도를 걷고 있는데 이게 제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걸을 때도 있고 아무것도 안 듣고 새소리,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걸을 때도 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쓰고 걷는데 빗소리가 또 참 좋습니다. 왜 걷기가 이렇게 좋으냐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걸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세로토닌은 쉽게 말해서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세로토닌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걷기만 해도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약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한 도파민도 걸을 때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걷기는 뇌한테 기분 좋아져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할 것 같잖아요. 헬스장 등록하고 운동복 사고 트레이너 붙이고 아닙니다. 그냥 편한 신발 신고 밖에 나가서 걸으면 돼요. 비가 오면 집안에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좋아하는 노래 3곡만 틀어놓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걸어보세요. 노래 3곡이면 대략 10분에서 15분이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10분만 하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귀찮아서 안 했는데 한번 시작하니까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해지더라고요. 이불 위에서 팔다리 쭉 펴고 목 돌리고 허리 천천히 틀어주고 이거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10분이 하루의 질을 확 바꿔놓습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 걸기 전에 워밍업 하는 것과 같아요. 워밍업 없이 바로 출발하면 엔진에 무리가 가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중 가장 몸이 가벼운 시간은 언제인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 먹고 나서, 저녁 산책할 때 사람마다 다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맞는 움직임의 황금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딱 20분만, 아니 10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세요. 격한 운동이 아니라 즐거운 움직임. 이게 핵심입니다. 몸이 먼저 웃어야 마음도 따라서 웃게 됩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어렵게 배운 것이기도 해요. 퇴직하고 나서 시간이 넘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시간은 많은데 하루가 자꾸 허무하게 끝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뭐 하지? 하다가 어영부영 오전이 가고 밥 먹고 TV 보다가 오후가 가고 또 밥 먹고 좀 있다가 자는 거예요. 분명히 하루가 24시간인데 돌이켜보면 뭘 했는지 모르겠는 그런 날이 반복됐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할 일이 쌓여 있으니까 매 시간이 빠듯했고 그래서 오히려 오늘도 바빴다 하는 충실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계획 없이 자유만 주어지니까 그게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이 하루에 딱 30분짜리 나만의 시간표를 만든 겁니다. 전체 하루를 촘촘히 짜는 게 아니에요. 딱 핵심 30분만 정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첫 30분을 제가 황금 30분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 30분 동안 제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먼저 스트레칭 10분, 그 다음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기 5분, 그리고 오늘 하루 하고 싶은 것 딱 3가지를 수첩에 적기 15분. 이게 전부예요. 이 30분이 끝나면 하루가 틀이 잡힙니다. 마치 빈 캔버스에 연필로 가볍게 밑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요. 밑그림이 있으면 색칠하기가 훨씬 자유로워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하얀 캔버스 앞에 서면 오히려 막막하고요. 이 3가지를 적을 때 규칙이 있습니다. 대단한 걸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동네 한 바퀴 걷기, 오후에 우쿨렐레 20분 연습하기, 저녁에 감사한 일 3줄 쓰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를 적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가 끝났을 때 오늘 3개 다 했네 하는 성취감이 생기거든요. 특히 감사한 일 3줄 쓰기는 정말 강력한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뭘 쓸지 모르겠더라고요.
감사할 일이 뭐가 있나 매일 똑같은 하루인데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적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아서 감사하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어서 감사하다. 아내가 과일을 깎아줘서 감사하다. 이런 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걸 한 달쯤 하니까 눈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이 인사해 준 것, 산책길에 핀 꽃 한 송이, 오랜만에 온 친구의 문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면서 하루가 풍성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재미 블록이라고 이름 붙인 시간을 넣었어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딱 1시간. 이 시간에는 순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우쿨렐레를 칠 때도 있고, 책을 읽을 때도 있고, 요리를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날은 그냥 커피를 내려서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만큼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황금 30분, 오후에 재미 블록 1시간, 저녁에 감사 3줄. 하루에 딱 이 3가지 구조만 잡아놨는데 제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보내도 전혀 허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뼈대가 있으니까요. 옷도 옷걸이에 걸어야 모양이 나잖아요.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뼈대 몇 개만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이런 변화를 석 달쯤 이어가니까 예상치 못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뭐냐고요? 제가 달라지니까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6번째, 마지막 이야기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독서 모임에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네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 봉사자를 찾고 있대요. 아이들한테 뭐든 가르쳐주면 된다는데 관심 있으신 분? 다른 분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저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끌렸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에 찾아갔더니 담당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르신, 혹시 아이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해줘도 될까요?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거 좋죠 하셨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아이들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흥부와 놀부, 호랑이와 곶감, 이런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재미있게 각색해서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래서요? 그 다음에요? 하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확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뿌듯함? 보람? 아니, 그것보다 더 뜨거운 것. 마치 오랫동안 꺼져 있던 난로에 다시 불이 붙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구나. 내 경험이, 내 이야기가 이 아이들에게는 새롭고 신나는 세계가 되는구나. 한 번은 이야기가 끝난 뒤에 한 아이가 저한테 종이를 접어서 줬어요. 열어보니까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아직도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힘든 날에 꺼내보면 힘이 나거든요.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처음에 저는 재미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재밌는 걸 찾아서 내가 즐기는 것, 취미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맛있는 것 먹는 것도 그렇고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깊은 재미, 오래가는 재미는 주는 것에서 오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 그게 시간이든 이야기든 경험이든 따뜻한 한마디든 무언가를 줄 때 느끼는 충만감은 받을 때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받는 재미는 사탕 같아서 달콤하지만 금방 녹아요. 주는 재미는 씨앗 같아서 심으면 계속 자라납니다. 과학에서도 이걸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어요. 남을 돕는 행동을 할 때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옥시토신이 행복감과 유대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을 도우면 내 뇌가 이거 참 좋은 일이다 라고 반응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참 신비로운 일이 아닌가요? 꼭 봉사활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방법은 다양해요.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동네 주민센터에서 강의를 해볼 수도 있고요. 블로그에 내 경험담을 적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손주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손편지를 잘 안 받으니까 오히려 더 감동하더라고요. 동네에서 누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나서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이야기 중에 누군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으신가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아이테가 깊은 나무일수록 그늘이 넓잖아요. 여러분의 경험이 바로 그 그늘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 그늘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6가지를 하나씩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재미는 알아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면 내가 직접 씨를 뿌려야 합니다. 둘째, 서툴러도 괜찮으니까 새로운 것을 시작하세요. 초보의 떨림이 뇌를 가장 젊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사람을 만나세요. 깊은 대화 한 번이 안부 문자 100번보다 낫습니다. 관계라는 화분에 정기적으로 물을 주세요. 넷째, 몸을 움직이세요. 격한 운동이 아니라 즐거운 움직임으로 충분합니다. 하루 20분 산책이 인생을 바꿉니다. 다섯째, 하루의 작은 구조를 만드세요. 아침 30분, 오후 재미 블록 1시간, 저녁 감사 3줄. 이 뼈대가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여섯째, 받는 재미에서 주는 재미로 전환하세요. 내 경험과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깊은 충만감이 옵니다. 이 6가지를 다 한꺼번에 시작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딱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마음이 가장 끌리는 한 가지.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아주 작게 시작해보세요. 삼천 보걷기 하나만 해도 좋고, 수첩에 감사한 일 3줄 적기만 해도 좋고,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도 여전히 매일 배우는 중입니다. 우쿨렐레 실력은 아직도 초보예요. 산책하다가 힘들면 벤치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감사 3줄 쓰다가 떠오르는 게 없어서 한참을 고민하는 날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웃었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제보다 한 번 더 웃었으면 오늘은 성공한 하루입니다. 저는 올해 60살이 됐습니다. 55세 왜 이렇게 재미없이 사나 하고 물었던 그 사람이 5년 뒤인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작은 재미가 기다리고 있을까 하면서요. 이게 대단한 변화인 것 같지만 사실 시작은 아주 작았어요. 우쿨렐레 하나, 산책 3000보, 커피 한 잔,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야말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멋지게 걸어오신 분들이니까요. 이제 후반전은 더 재밌게 만들어 봅시다. 우리 같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이 들수록 잠이 달라지는 이유와 꿀잠 자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재미있는 하루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어제보다 한 번 더 웃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